기독교 역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는 지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부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국에 하다못해 제주도 나가서 동쪽 끝에 있는 울릉도, 우리는 서쪽 끝에 있는 백령도를 가더라도 그 지역 교회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 안에 있는 여러 중소도시들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도권에서 특별히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1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지역교회사가 정리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도시였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매우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인천에 산 지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느꼈던 우리 인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아쉬워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늦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들 앞에 또 인천 기독교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실 여기 처음 인천제일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과거 해방 전에 인천 기독교는 감리교 선교구역이었기 때문에 감리교회에는 성결교회와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가 아주 극소수의 한 교회, 두 개 혹은 성모교회 정도의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인천이죠. 구인천에게로 생각한다고 하면 인천은 감리교 선교구역이었다. 그것은 장로교 선교구와 감리교 선교구, 감리교회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장로교회는 4개 선교구가 조선 선교를 했는데 이 6개 선교구가 협의해서 지역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고, 그 지역 분할 주는 과정 속에서 인천은 감리교 선교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감리교밖에 없었고,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는 물론 지금의 인천도 개념도 좀 달라집니다만 백령도에 10개의 장로교회가 실제로 중화정교회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2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세워진 장로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사실은 백령도에 있는 중화정 장로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 시내에서 장로교회 출발이 바로 이 제1장로교회이고, 이 제1장로교회를 필두해서 제8장로교회까지 세워지는 과정, 그 다음에 1에서부터 8교회까지 이름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막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명칭을 가지고 분할 내지는 개척교회로 분할하는 교회들이 장로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 역시 이 제1교회로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 전체 기독교 안에 또 다른 한 교파이긴 하지만 출발점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인 이 교회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제1장로교회 당회원들 또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오늘 포럼에는 좀 외부 강사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중문이
작년에 포럼에서 역사는 왜 기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인천 기록사는 어떻게 소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135년사를 향한 오늘까지의 모임은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년부터는 인천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를 좀 발표를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인천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서 제가 135년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것이 아니고 135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한 뜻을 모으는 것이고 또 지략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왜 기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경영사에 말씀하시는 마음대로 그런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반성,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의 그리고 문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갖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측면으로 말한다고 하면 역사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리고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문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고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시대 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학문 자체의 성격은 과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미래를 살지 과거를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용하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순해서 생각하는 것이 쉬운데 결국 과거를 이해하지 못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이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를 얼마만큼 잘 정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미래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미래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아주 안정된 역사를 안정된 정치와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하면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국가 주도든 어떤 측면에서든 노력을 통해서 역사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게 2차 세계대전이나 이것을 놓고 생각할 때 일본과 독일을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식 전체입니다. 결국 독일은 주도적으로 지금도 역사 교육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답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과거의 역사를 지우는 작업을 한다 혹은 미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나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도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모두 축하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도 교회도 역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역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로 남게 되는데, 역사를 남기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런 건 좀 이렇게 안 남기기를 원하고 혹은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남기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고, 또 그런 과정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제입니다. 좀 더 우리 인천 기독교 역사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인천 지역교회사를 135년사로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필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는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나왔을 때 과연 인천 교계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한편으로는 사실 과제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이것은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 지금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는지 혹은 어떤 선행하는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잘 어려운. 그런데 일단 이것이 135년사라는 것이 나오면 이걸 읽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2차, 3차까지는 적어도 이것이 수정하는 과정 혹은 재구성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아직까지 인천 기독교 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합의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교회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인천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인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답이 던져져야, 뭐 동기가 던져져야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135년서에 일단 나오면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비판받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기들이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135년사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록 1차 작업이 완전한 것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전부 동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천 기독교 회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정리된 사료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개교의 역사, 개교회사들은 이제 좀 만들어진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만 인천 교회사를 정리하는 이제까지 어떤 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자료들의 그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 이 135년사를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료를 모은 대로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평가를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선 집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를 사실은 저는 집필을 안 하는 걸로 처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역사를 집필하실 분을 모사를 해서 제가 일단 나중에 떠나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서 아직까지도 뭐 자료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조금 앞에 개략적인 것들은 써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료 발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노력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이 사료 발굴과
정리를 위한 작업을 우리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리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작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어떤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많은 지역교회사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국의 역사문화연구원을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지역의 이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그 뜻을 모아주시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그 확신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천 기독교 전체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보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 외에 다른 필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자료만 가지고서 자료만 있으면 역사를 또 다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역사를 쓰는 사람의 의식과 그다음에 그 역사적 사료들을 진위를 또 분석해내는 작업, 그 진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서술하는 데까지는 역사가의 의식 속에서 각색하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구성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어떠한 사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이미 해석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역사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 시대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역사가의 의식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의식에 의한 해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의 균형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특별히 교회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균형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A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교회사에 가면 더 심각해지죠. 개교회사가 아름다운 사건만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힘든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정리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를 정리할 때에 항상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균형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가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역사가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자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요? 균형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왜곡이라고 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을 다시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사가 아니고 일반 역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족보 역사입니다. 족보가 가짜가 많거든요.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조선시대까지 다 우리 신분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 천민도 있고 귀족도 있을 것이고 왕족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쭈면 여기 천민 출신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결국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신분 세탁을 다 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안 하면 우리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망할 때에 가서 보면 천민, 족보상 천민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진위를 구분하느냐. 이게 실제로 족보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문데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족보를 연구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런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가계의 기록 문화를 몇백 년씩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족보 문화가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족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툭 튀어나오니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찾아나가는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것처럼 역사를 한번 왜곡시켜 놓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참 어렵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폐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사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사는 그 상처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반성할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사를 기록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누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균형 있는 의식과 해석이 필요하고 그 균형 있는 의식과 해석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해 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자신이 그러한 사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가는 언제든지 그래서 시대의 사명을 갖지 않으면 역사를 서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인천의 경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방 이전까지의 역사에서 인천 기독교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해방 직전 혹은 일제 말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제 말기에 일본이 결국 한국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정식 동원 체제로 갔을 때에 국민을 징용으로 끌고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공출, 이제 전쟁 문제를 공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교회를 동원한단 말이죠. 교회를 동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교회도 이 전쟁 을 위한 헌납과 다양한 것을 이제 요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들이 동원이 되고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 외에는 특히 해방 전까지의 역사에서 특별히 인천 기독교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은 지금도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부평 쪽에서 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인천을 좀 이걸 정리하려고 저는 해방 이후의 역사지만 어쨌든 저쪽도 좀 알아야 뭔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는 사실은 5개 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5개 부 지역이에요. 인천부, 부평부, 그 다음에 강화부, 교동부, 그 다음에 이제 옹진군 쪽에 속해 있는 섬들, 이제 전북 쪽에 있는 서해오도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옹진 쪽에 속해 있는 황해봉진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한말 시대에 우리는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5동네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6.25와 더불어서 부평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미군 주둔지가 되면서 부평이 이제 도시로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부평 문화권이라는 것이 별도로 형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걸 좀 느끼는데 인천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잘 안 느껴져요. 서울 쪽에서 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우리는 통성명하면 거주지 조사부터 하잖아요. 어디 살아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조사하고요. 그런데 어디 사요? 그러면 부평 쪽에 계신 분들은 인천 산다는 말을 안 해요. 부평 산다고 그러지. 근데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인천이 분명히 하나인데 인천시라고 하는 하나의 시인데 부평 분들은 부평 산다고 그러지 인천 산다는 소리를 안 하시죠. 이거 왜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 바탕에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다름이 있고 강화는 강화대로 뭐 나중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편입된 지 뭐 이제 25년이나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강화는 또 작지만 부가 두 개, 교동도 별도로 있었다고. 교동은 조그만 섬인데도 부가 별도로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같이 조선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화 섬인데도 부가 두 개요.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천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방 전에는 뭐 그 정도의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러나 그것이 교회사 서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방 직전에 있었던 이제 일제에 어떻게 이제 기독교가 동조했는가, 아마 강요에 의해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에 대한 서술과 반성이 포함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반성한 일이 없고 잘한 일만 있고 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서 자랑스럽긴 한데 또 다른 왜곡이 될 수가 있죠. 다른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사실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고요. 그 사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천 지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이제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미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역사관에 있어서도 진보적 역사관 쪽에서는 선미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예 터무시하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면 선미적 관점을 배격하고 교회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석적으로 정리해서 답을 인간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가정이죠. 전부 가정에 의한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해방 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조망할 때에 집필하는 분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해방 이후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실제로 인천에 사셨던 분들은 인천의 해방 직후에 인천의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시니까 아마 더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해방 직후에 인천은 뭐 예외 없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념적 갈등이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념적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념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해방이 해방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3차 38도선이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념이 달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달려오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념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갈등 속에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이거는 역사책에도 역시 다루어지지 않고
기독교 회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글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38도 선상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38도 선상에 걸려 있었던 교회. 그 교회들은 정말 아팠어요. 다 알잖아요. 누가 우리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동네가 반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 집이 가고 반으로 38도 선이 지나가서 반쪽은 북쪽이 반쪽은 남쪽이 이런 집도 있었고 교회가 그 동네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뭐해도 다 아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죽였어요. 38도 선상에 있는 교회가 이거 어디서도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포천 지역을 발굴하러 갔다가 처음에 맞닥뜨린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 역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 계속 밀기만 하고 그냥 뭐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요? 그거 갔어요. 왜 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만 하면서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려고 하지 마. 정자나 시계 타고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거의 역사가 없어.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1962년에 새로 시작한 그 지역의 역사가 없어. 그게 다 끝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38도 선상에 이런 교회들이 직접 아무도 안 해요. 인천은 38도 선상에 놓여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랬던 교회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주도의 사상이나 여순 사건이나 같은 것들이 38도 선상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방 이후의 역사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깊이 다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어려운 부분 가운데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인천의 인구가 해방 직후에 인천의 인구가 약 22만 명. 근데 해방 전의 인구가 약 26만 명. 그러니까 해방 전에 26만이고 해방 직후에 약 22만이 되는데 그 22만은 한 4만 정도 줄지 않나요? 그 4만 정도 줄은 다 외국인인데 일본인을 중심으로 다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과 더불어서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이제 중국으로도 돌아가고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줄지만 바로 인구가 매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38도 선이 갈라지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 이남으로 내려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제1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초창기 구성 멤버들이 피난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46년도에 초기에 이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구 월남분들이 이제 그래서 월남하신 이북에서 월남하신 크리스천들은 두 번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6.25 전에 이남하신 월남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145태를 중심으로 해서 6.25 당시에 월남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 6.25 전에 월남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인천에 이제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장로교회가 있게 되고 대부분 이제 이 부분 거의 이제 장로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에 남북한 기독교 전체가 약 30만 정도 남북한 전체 성도를 약 30만 정도를 본다고 하면 남쪽에 10만이 있었고요, 북쪽에 20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기독교가 크고 기독교 세력이 컸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북쪽의 세력이 컸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대부분 다 장로교였어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남도의 일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영변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들의 당리교, 성교교가 있었고
평양의 강서라든지 이제 감리교회 좀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장로교회였습니다. 이 38도선 이북에 있어서는 감리교가 가장 그래도 좀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강서죠. 그다음에 평안북도 지역 영변을 중심으로 한 그 이북 지역.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원산에 감리교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외 지역 대부분 다 장로교 지역이었습니다. 황해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월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장로교도들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장로교회가 해방 직후에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방이 지난 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현재 왔을 때에 인천의 이제 기독교의 전체 분포도를 보면 교회 숫자나 교세적인 측면에서 이제 감리교회보다 장로교회가 이제 일단 전체 통계는 뭐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장로교회 숫자가 여러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출발점에 피난민들에 의한 장로교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교에서부터 8교회까지 세워진 동네가 다 피난민 마을이었습니다. 인천 제1교회부터 시작해서 8교회까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 지역은 다 피난민 마을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피난민 마을에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남 난민들에 의한 이제 기독교 성장이라고 하는 큰 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전체에서도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발전을 일으켰다. 이런 선교사적인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이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한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남쪽 교회만 가지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선교적 발전을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인천만 보더라도 근데 당시에 사실 가장 피난민을 많이 내려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함흥 청진항을 출발해서 함흥에서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탈출했던 피난민들은 주로 부산, 거제도에 좀 내려오게 됩니다. 서쪽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목포가 가장 많이 되었어요. 목포,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여수, 제주도까지. 일단 미군 LST나 뭐 조금만 내목을 타고 나왔던 주로 이제 대부분 나오신 분은 LST 타고 나오는데 LST가 인천에 내려오지 않아요. 전부 다 저 남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전에 한국 교회 분포도는 이북이 20만이고 남쪽이 이제 10만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하고 부산 쪽 수도권을 빼놓고 난다면 이 남쪽의 교회 분포도라는 것은 아주 적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호남이나 특별히 충남 이남 쪽의 호남 지역의 기독교 성장에 있어서는 피난민들에 의한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 통계상 연구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제가 통계는 내지는 못했지만 확인하고 몇 번 갔다가 정리할 수 있었던 확신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피난민들을 목포항에 좀 내려놨을 때 피난민들이 알아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알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피난민들을 내려놓으면 면, 리 단위로 전부 분배를 했어요. 사람 분배를 해서 면까지 다 실어가는 거예요. 그 면에 있는 한쪽 운동장에다가 피난민들을 다 모아놓으면 면에서는 다시 마을 단위로 2가정씩 전부 할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난민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피난민들이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때문에 뭘 펼쳐서 나왔는데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데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남쪽의 교회들이 내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본 한에 있어서 유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월남민들에 의한 지역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고, 또 인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인천은 좀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방 전에 중국에서 살던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간도 지방으로 사실은 사려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간도 지방으로 가셨던 분들이 됐던 해방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배가 다 인천으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인천에 들어와서 갈 곳을 찾는데 적당치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인천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또 아예 인천에 눌러 사시기도 하고, 또 먹고 살 걸 찾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 시대가 바뀌어요. 근데 인천은 어쨌든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물자를 나는 철도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또 미군이 주로 많이 주고 해방 이후에 좀 6.25 이후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다 보니까 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귀국하시는 분들, 이 교회 초기 장로님 가운데서도 제가 좀 뒤져보니까 중국에서 귀국하신 분이 여기 이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교육하신 분들, 일본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또 혹은 하와이나 혹은 미국 본토에서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아주 모든 분들이 야외에서 정착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거쳐가는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력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6.25 이후에는 인천에 특별히 생각할 부분은 역시 인구 집중입니다. 인구 집중과 인천이 인구 집중이 요즘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서산, 당진, 태안 중에서 들어보면 꽤 될 거예요. 인천의 인구 분포도가 충남 북부 지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시 문화권이죠. 당시엔 내륙교통이 어려웠고 해상교통으로 오게 되는데 배를 타고 오시는 거죠. 해상교통을 통해서 오시는데 결국 도시 집중화, 인구가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지역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이제 인천으로 몰려오면서 인천의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70대 들어오게 되면 60대 말에서 7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할 건 없고 그렇다고 놀 수 없고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었죠. 당시에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할 것 없어서 가출한 사람도 많고 아니고 허락을 받고 올라오셨던 이분들이 인천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사회 기관시에 국가가 운영하던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는 없었고, 대부분 이분들이 말하던 안 하던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가 어떤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의지, 거처가 됐죠. 그분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분들의 좀 피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서 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천기독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간과하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월남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나 귀국에서 귀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혹은 지방에서 혹은 농촌에서 도시로 생계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초기에 월남민들과 중국에서 귀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의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특별히 이 제1교회가 대표적인
제 교회는 이 교회다 예배당을 지금 저는 70년 와서 왔으니까 그 이전에 여기가 이제 일본인 감리교회 투어 아닙니까? 일본인 일제시대 때 일본인 감리교회 투어인데 참 우연해요.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일본 시대 때 이시마루 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아들을 제가 일본에서 한번 만났어요. 전 묘하게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인천에 살았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성년 초등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이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아들 목사님이시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얘기를 잠시 그분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일교회에 대한 말씀을 일찍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그 피난민들과 중국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두가에 가서 주목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들어오는 배들이 지금처럼 홍화 여객선 아니잖아요. 그냥 상선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왔다고 그냥 각자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 앉아요. 일단 당분간은 수용하고 이러는데 봉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주목을 해가지고 그분들 섬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당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늘리기 시작하자니 이 교회가 초기 역사를 늘려서 많은 피난민들과 교민들이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그런 작업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인천 기독교회가 그렇게 어떤 이유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천으로 올려오시는 분들을 수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피난민들에게는 거처가 되는 작업을 교회들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먹는 걸 해결해서 모든 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그 당시에는 공민학교라는 것이 무인가, 요즘으로 말하는 무인가 초등학교죠. 공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공민학교 과정은 중등 과정까지 되는 공민학교라는 식으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래에도 있었어요. 지금 논현동 소래에도 공민학교가 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이런 공민학교의 개념으로 당시 정규 학교를 인감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공민학교라는 정도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에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공민학교라고 하지 않았고 성경고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 일반 과목들도 가르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배움의 표준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문제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인천의 교회가 이렇게 인구비로 작년도 우리 풍계청의 풍계를 보면 구 단위로 전국에서 구 단위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 인천에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인천에서 전국에서 9단위로 교회 제일 많은 남동. 그 다음에 9단위로 교회 밀도가 제일 높은 것도 인천에 있습니다. 9단위로 9단위로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건 부평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는 두 개의 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지역의 교회가 제일 많은 경우도 인천이고 한 지역의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경우도 인천. 인천이 정부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몇 개의 교회인지 모르는데 보통 회자되는 얘기는 인천에 3,000개 정도 된다. 300만 있는데 3,000개만 몇 명이 한 명 교회를 하나씩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하나씩만 건 아니고 이미 형성 단계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인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역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주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가 그렇게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교회가 그 당시에 뭐 있는 시대가 아니야.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다 똑같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교회들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역할들을 통해서 찾아온 밀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름의 수고, 나름의 헌신을 교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지 어느 날 한 데서 좀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거의 단일 교파였잖아요. 그 감리교 중심이었으니까 단일 교파였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교파가 다양해지는 거죠. 다양해져서 이제 다양한 교파가 인천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은 뭐 인천 지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교회의 교파 형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5.16 이후에 60년대, 70년대에 가장 교파 형성이 이제 많은 특별히 장로교회가 그랬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되어지는 과정, 예장이 예수교 감리교회가 끝까지 남아서 그냥 떨어졌습니다만 결국 예감은 별도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RCCC의 개념과 성격을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감리교는 거의 초기에 해방 이후에 뭐라고 해요? 박을 싸움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감리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천 안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피라민들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침례교도 이제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됐다면 가장 크게 성장하면서 순복음이 70년대 들어와서 순복음 70년대 들어와서 인천에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소위 작은 교파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죠. 그리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나 지역 교회사를 소속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은 교파 의식의 어떤 집회를 하시는 분이 교파 주의에 빠져서 집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쨌든 균형 있는 교회, 기독교회라고 하는 개념 전체를 가지고 집회를 해야지 내가 어느 교파에 속했으니까 그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역사를 해석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교파의 다양성, 특별히 인천은 해방 이후에 교파의 다양성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교파주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인천 기독교회사를 정리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이단이라든지 카톨릭은 우리 역사 소설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것은 역사 소설에 있어서 교회사 소위 우리가 소설하는 역사는 일반 종교사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회의 역사, 우리가 적어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파들을 망라하는 그런 인천 지역교회사를 소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는 카톨릭이나 이단의 역사는 좀 배제하고 기독교 역사만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서술할 때는 호교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판을 위한 역사 소설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더라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위한 소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한 소설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호교적인 측면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성적 측면을 완성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글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호교적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서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서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집회를 하시는 분의 지혜로움과 결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파하거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완성적으로 가되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와 극복할 수 있는 서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교회 성장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혁명정부 이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성장도 같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딱 정점이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IMF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스탑할 때 교회 성장도 스탑한다고요. 그때부터 다시 뭡니까? 경제는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어떤 뭐랄까요? 연착륙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간다고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뭐 최근에는 또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연착륙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 하향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통계가 제가 이걸 정리하려고 영감을 찾는데 영감이 없어요. 기독교 영감이 몇 번 나오는 것도 없고 나온 것도 몇 번이 없지만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역사를 만들어 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기독교 영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직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의 그래프가 같이 갔다가 스톱되는 장마에서 경제는 연착륙으로 간다라고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하향 모습인데 우리나라 교회 통계가 나온 데가 없어요. 통계가 나오는 것은 감독주의 교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형성, 교회 정치 원리를 감독주의로 잡혀간 교회들만 이제 잘 나와요. 그 비교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감리교가 대표적인 그 통계를 그래도 이제 연회 때마다 총회 때마다 보고를 해서 총회가 나오는데 감리교 숫자가 지금 교인 숫자가 줄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회 보고되는 그 감리교 전체의 그 통계를 보면 2000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 이후인가요? 지금까지 통계가 줄은 숫자가 수십만이에요. 전체 숫자. 그러면 통계 안 나오면 다른 교파는 어떨까? 다른 교파는 안 버릴까? 저는 위기가 있을 때 어디서 느끼냐면 카톨릭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카톨릭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카톨릭이 2016년 기억으로는 제가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2016년 말 현재 카톨릭이 공식 통계를 510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캐톨릭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제 역전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급속히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크리스천 인구를 카톨릭 합쳐서 1000만, 1200만 그 얘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카톨릭 500만 더 프로테스탄트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건데 이런 직면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했냐? 전도를 안 했냐? 부흥회를 안 했냐? 이런 거죠. 이런 해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리고 지금 사건만 터졌다고 교회 쪽에서 사건은 이제 빵 하고 나오지 않고 아무리 정도를 많이 해도 어느 사건 하나 뻥 터지면 정도가 그냥 하는 수도 없어요.
이상은 계속 반복되죠. 1990년부터.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 어떤 리서치로 그런 걸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종교, 종교를 안 가진 사람에게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가정이죠. 선택한다면 1, 2, 3, 4 뽑아라. 첫 번째가 가톨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마지막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위기. 그 위기가 이렇게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잘 나갈 때 잘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한번 하면 잘 나갈 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잘 나갈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에 대처를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질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반성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70년대, 80년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자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질 시간이 딱 20분까지인데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교회의 역사든 어느 지역의 역사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인천 기독교 135년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일단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또 우리 연구원의 바람이고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바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부활절을 기해서 135년자가 하나님 앞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아니 이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 근데 필요하면 좀 참고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꼭 있으신 분 있으면 언제나 괜찮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연락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사진이 있으시면 우리 인천 기독교 역사의 꼭 남교에 대한 사진 그런 사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진도 좀 빌려주시면 지금 그 스캔 받아서 그냥 지금 그냥 내가 사진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사진 그대로 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런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135년사가 완성돼서 내년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책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기독교를 지금까지 질문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를 잘 남겨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역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인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참 귀하다, 잘했다 라고